잘 보고. 제한시 있는 거 알지? 5분이죠? 발표 5분이니까 시간 잘 보고 옆에서 체크해주고 발표하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신성팀이고요. 저희가 이 탐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웨어러블 장치, 액추에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터와 같이 무언가를 구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웨어러블 장치에 접목시켰는데 이 웨어러블 장치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무거운 소재를 활용하여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프트 로봇을 구현했는데요. 이것은 실리콘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 소프트 로봇의 공합 방식인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수축과 팽창을 통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오리가미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작은 부피로도 큰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리가미를 웨어러블 로봇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탐구 과정입니다. 저희는 신기부스 사이트에서 직접 오리가미 텍스레이션을 인정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접 가작을 제작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는 인벤트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한 각도가 60도, 45도, 75도 다르게 해서 평행사면이 한 각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그 후 마스터를 이용해서 저희는 압력 시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각도에서 가장 잘 오리가미대로 접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인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포스터에는 안 쓰고 보고서에 써 있는데 근전도 센서를 각각 여기다가 근육 앞에다 붙여서 근육의 활성도에 대해서 직접 분석해 볼 수 있었고, 그다음 힘 센서를 이용해서 무릎 각도의 변화, 보행 시 무릎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 근전도 센서, 힘 센서를 통해서 무릎 재활 로봇에 사용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제작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제작한 다음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외적 기어 펌프인데 외적 기어 펌프가 감압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D 프린터로 제작했는데 근데 이게 감압이 잘 되지 않아서 이후에 저희가 이 액추에이터, 그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그리고 이 피스톤을 이용해서 액추에이터, 소프트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는 구동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탐구 결과 일단 처음에 저희가 강체로 이제 테슬레이션을 통해서 이걸 제작해가지고 강체 액추에이터의 먼저 작동 방식을 확인했는데 그 작동 방식의 경우 여기 나와 있는 이 돌출구의 경우에는 구부러지지 않고요. 이 비돌출구의 경우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바깥쪽으로 구부러지는 그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응력을 분석해야 했는데요. 응력은 구부러지는 부분은 응력이 크게 작용해야 되고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은 응력이 작게 작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테슬레이션 그 대조군으로 선정한 이 세 개의 각각의 3D 모델링의 응력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이제 이 돌출구의 평균값과 비돌출구 여기 면 3개 요면 이렇게 비돌출구 3개의 응력을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이 수치의 순위를 나열해 본 결과 60도 마름모 테슬레이션이 가장 효율적인 이제 오리가미를 적용한 소프트 액추에이터의 가장 효율적인 테슬레이션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제작한 이 구동장치를 통해 제작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측정한 응력은 폼 미세스 응력인데 폼 미세스 응력은 모든 면에서 받는 응력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모든 면에서 받는 응력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이렇게 접히는 응력까지 전부 다 계산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희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부에는 강체로 프레임을 제작하고 겉에 실리콘을 덧대가지고 만약 실제로 액추에이터를 제작해 본다면 소프트와 하드를 적절하게 섞은 이제 소프트 액추에이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레이션의 경우도 다양한 테슬레이션이 존재하는데 이제 저희가 한 것은 전부 다 마름모로 이루어진 한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정규 테슬레이션이었는데 준정규 테슬레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다각형을 이용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준정규 테슬레이션을 이용한다면 액추에이터가 수직으로 이렇게 수축 팽창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팽창과 수축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더 나은 액추에이터를 개발할 수 있을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재활을 하는데 주로 쓰이게 되는 거? 네, 재활에도 쓸 수 있고 그냥 소프트 액추에이터는 인체에 닿는 그 재활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 많이 의족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재활을 네? 그러니까 재활 로봇. 재활 로봇을 이제 사람한테 사용한 다음에 재활은 뭘 한다? 재활은 아두이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기존에 있던 거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소프트 로봇은요, 그냥 딱 실리콘과 같은 부드러운 재질만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가 최초로 이제 오리가미를 이 소프트 액추에이터에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후크 팽창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걸 기존에 아까 뭐 근육에 붙여서 사용을 해봤다고 하는데 네. 이거 혹시 뭐 기존의 데이터 값이라는 게 혹시 있어요? 그 다른 원래 있던 것 그거 혹시 그 데이터 값이랑 혹시 비교해 보면 기존의 데이터값과 비교는 저희가 측정한 거는 그냥 걸을 때 나오는 그냥 근전도 데이터값만 측정한 거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존의 데이터랑 뭐 비교하지 않고 그러면 뭐 그냥 아픈 부위 만약에 뭐 재활 치료하는 부위가 다양화했을 때 뭐 다리 끝 혹시 실험했을 때는 다리에만 붙였어 재활 치료할 때는 다른 쪽에는 뭐 다른 부위에는 붙여서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부위에도 어떻게든 변형시키면은 어려운 게 많아서 좀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분리산이 맥주 딱히 맥주행사는 아니었지만 오리가미하고 뭔가 연관을 해서 완전 로봇팔의 경우에는 그 조작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세밀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업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서 제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사람 인체에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좀 세밀한 그런 구현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보였는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한 건 정규 테셀레이션이기 때문에 너무 세밀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리가미 이 구조를 더 다양하게 연구하면 이게 언제든 원하는 방향대로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테셀레이션의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존의 것에다가 그냥 오리가미만 얹혀진 거? 네. 기존의 거에 오리가미만 질문 있습니다.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활성탄을 이용한 필터 제작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뉴스팀 1학년 김예지, 조효연입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현재 저희는 등교하고 학교하는 과정에서 흔히 간접 표준을 경험합니다. 간접 표준 연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직접 내뿜는 연기와 그리고 하나는 불이 붙은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생담배 연기입니다. 이 연기들은 흡연자가 직접 물을 마시는 연기보다 훨씬 독합니다. 간접 흡연을 통해서는 바로 이런 더 독한 연기를 들여마시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들여마시는 연기의 양을 적을지라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공기청정기로 이런 담배 연기를 열거하려면 필터 교체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유해물질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물질은 계속해서 수증 환경과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필터를 제작하여 이러한 간접 흡연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흡연에서의 일산화탄소, 니코틴은 연기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물질은 포름알데히드라는 용어로 통칭을 합니다. 이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 성분은 사람에게는 1ppm 이하의 코 부속에 자극성 차를 보이고 동물에게는 발암성을 나타냅니다. 또 활성탄이라는 소수성이라는 물과 친하지 않은 표면이기에 수증기와 흡착 신호성이 적고 공기 중에 혼합된 유해가스나 같이 특히 유기 화합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활성탄을 필터에 녹여 포름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걸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첫 번째로 부서와 AD 마스, 각각 분리연기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포름알데히드 특정을 통해 각각의 필터 효능 실험을 준비했고 두 번째에서는 AD 마스크에 활성탄을 전혀 추가한 활성탄 효능 실험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굳이 부서와 AD 마스크로 소장을 한 이유는 잠진 이온 마스크, 덴탈 마스크, 생수용 마스크까지 실험을 해본 결과 포름알데히드 여과 수치는 비슷했기 때문에 손쉽게 편리하고 대중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필터가 부서와 AD에서 이 둘을 중심으로 다시 제대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크릴 성자 구조와
담배형 실험 후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의 수치가 적정 수치 0.07이 되겠고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했기 때문에 평균 휴전 시간 3분과 공기 중에 남아있는 시간을 평가하여 실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공기질의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0.0을 정도있고 포름알데히드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배가 타고 있는 아크릴 상자에 넣었을 때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수치까지 사용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LP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LP만 해라는 내부 필터만으로 실험을 해도 괜찮고 LP를 제거한 실험도 추가로 해보았습니다. KF-AD 마스크의 시작 수치는 0.0이고 실분 경과 후 수치는 0.51에서 0.0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KF 부사 마스크의 시작 수치는 0.08이고 실분 경과 후 수치는 0.3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KF 부사 마스크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KF-AD 마스크의 포름알데히드 수치보다 더 낮게 나왔으므로 KF 부사 마스크가 유해물질을 덜 투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피와 넷피가 있는 KF-AD의 마스크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는 시작 수치가 0.04, 실분 경과 후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0.47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넷피와 넷피가 있는 KF 부사 마스크의 시작 수치는 0.07이고 실분 경과 후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0.33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넷피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저희는 마스크의 넷피가 직접적인 필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실험을 넷피가 없이 넷피로만 필터로만 진행을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해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는 활성탄을 이용했습니다. 일정량의 활성탄을 일정량의 모습에 풀고 이를 마스크에 여러 번 넣는데 말린 페이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연한수를 점점 내려 활성 과열 여론을 흡착하지 나가는 것을 하였습니다. 활성탄을 한 번, 두 번 담그었을 때는 수치가 점점 감소하였다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담그어냈을 때는 수치가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활성탄을 수치적으로 더 우려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성탄이 얼만큼 우려졌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고 활성탄 수치가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탄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배가 잘 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담배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타난 실험의 경우 재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실험을 진행한 결과 앞서 말한 결과가 유사하였고 그러하여 저희는 다시 말해서 활성탄을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담배 유해물질의 대표적인 타르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아 기존 마스크 필터를 통과하는데요. 그렇지만 활성탄은 유해물질 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활성탄 필터를 마스크로 활용한다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로도 활성탄을 이용하여 흡연실의 부스의 필터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 필터와 초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필터 두 가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이게 그 담배에 있는 그런 유해물질을 없애자는 건지 물론 없애자는 건지 근데 마스크 제약이 원래는 처음에는 마스크 제작이었다가 제공하고 하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필터에 초점을 맞춰서 필터를 인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필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활성탄 가져가지고 필터를 만들 때 이게 그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뭐 좋아지더라도 이런 거라든지 요즘 케이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루 쓰고 버리지만 주의사항 어느 어떤 것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실험 얘기니까 별로 안 좋아진다라고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이게 젖었던 마스크를 말려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활성탄을 입힐 때 꼭 물에 타서
단어가 많아서 그래서 알아듣기 좀 어려워서 무작정 이렇게 단문을 방법으로 저기 보면 베이비 마스크랑 그다음에 테이프 구사 마스크를 여기 보면 시작 수치가 다른데 이제 시작 수치가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을 처음 진행할 때막 측정을 한 풀을 말했지. 그러면 저 값이 서로 다른데 저 값에 이게 결과가 혹시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없을까요? 결과에서 시작 수치를 빼가지고 다 똑같은 시작 수치에서 실험 결과를 비교해봤을 때 앞서 말한 결과랑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혹시 포르말데히드가 아까 우리 물에다 비슷한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하고 포르말데히드하고 혹시 반응을 했을 때 포르말데히드가 물하고 반응했을 때 혹시 물에 뭐 녹아버리거나 물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활성탄이랑 물을 섞어가지고 마스크를 흡착시켰고 포르말데히드 침착기를 사용했어요. 혹시나 우리 그 마스크를 물에 그냥 활성탄을 물에 풀어놓고 실험을 했잖아요. 아까 건조시킨 다음에 다 맞은 저도 다음에 궁금했었는데 건조시켰다고 아까 발표하셨어요. 결과가 좀 시작하는 거는 잘 진행됐다는 결과만 봤을 때는 더 오히려 풀을 많이 냈었죠. 하죠. 저렇게 결론을 냈었었는데 그래도 활성탄이 인터넷에도 유해물질 흡착이랑 물질화물 여과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서 수정해서 이거는 오히려 활성탄 때문이 아니고 물을 너무 여러 번 닦아서 그래서 그 정장 필터가 정장기로 걸러내는 건데 물을 너무 하면 그 정장 필터가 그래도 말려도 저희가 처음에 내린 실험의 결론은 담배 활성탄을 점점 흡착시킬 때 점점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점점 감소하였다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 감소한 이유가 물에 더 많이 흡착시킬수록 더 안 좋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 근데 여기서 생각을 더 다시 해봐서 활성탄을 실험 중 활성탄이 얼만큼 우려졌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활성탄을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기엔 어렵다는 결론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면 활성탄이 얼마나 녹았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실제로 이 실험이 필터에 의한 것인지 파악이 어려운 거죠. 처음에 이 마스크만 갖고 사진 실험 했잖아요. 그다음 활성탄 갖고 실험을 했었죠. 그 결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다고 결과 값이 다르게 나왔어요. 데이터 값이. 활성탄이 풀을 많이 냈었죠. 수치로 나왔는데 여러 번 담궈 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반응이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그 활성탄을 마스크에 부착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면 그래도 실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만 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추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더 계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신선임을 이용한 유인 경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할 이민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백신의 보급됨에 따라서
그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가던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그 여행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근데 여행 계획을 구상할 때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는 계획을 짜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평점 데이터를 이용한 여행 경로를 능동적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구상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노영동 범위에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추고 키워드를 통해서 여행 경로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에 대해 구상을 했습니다.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머신러닝이 구현된 지도 API를 활용하여 지도 웹사이트를 만들어 봄으로써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은 머신러닝 규칙을 일일이 프로그래밍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규칙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 중에서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핵심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머신러닝이라는 얘기가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카카오 디벨로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카카오 디벨로퍼스는 이전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제공한 개발 도구와 코드를 이용해 볼 수 있는 API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전에 개발자들이 짜놓은 그런 코드들을 등록해 놓고 그것을 공유하면서 좀 더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API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왔다시피 그 개발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카카오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카카오 서비스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GitHub와 네틀리파이가 있는데, 네틀리파이는 코드를 수정 및 저장하는 라이브러리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GitHub와 쉽게 연동이 되어서 웹사이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넘파이와 매플로리브가 있는데, 넘파이는 다양한 수식 계산 및 행렬을 이용해 계산을 수행해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계산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플로트리브는 그래프 자료 및 수치 표현을 해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첫 번째 할 일은 간이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이 지도를 만들 때 카카오 디벨로퍼스와 GitHub 그리고 네틀파이를 활용해서 간이 지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준비 및 수집을 합니다. 소비자 평점 0점에서 5점 이내 수치를 기록하고, 그리고 평균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파이썬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파이썬 활용은 넘파이와 매플로리브로 수집한 데이터의 평점 가격을 바탕으로 상위 건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웹사이트 제작하면서 주요적으로 사용한 코드들 설명과 함께 탐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웹사이트를 실행할 때 저희는 노영동에 국한된 범위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지도의 위치와 크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도와 경도 좌표를 통해서 지도의 중심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숫자를 통해 지도의 확대 레벨을 설정해서 지도의 크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 검색 알고리즘의 특성을 결정하는 코드인데요. 저희가 위에서 설정한 지도 중심 좌표로부터 반경 850m까지의 범위 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도의 기능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저희가 위성 지도와 일반 지도를 각각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는 버튼과 그리고 확대와 축소를 설정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웹사이트에 구현하는 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간이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저희가 조사한 다양한 건물들의 평점과 가격들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도에 상위 건물을 설정한 다음에 그 건물들을 경유하는 경로를 웹사이트에 표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지도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위에 QR코드를 통해서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실행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접속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로 장소를 검색하면은 그 위치가 마커로 죄송합니다. 표시가 되고.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나중에 질문 받을 때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다음 결론에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탐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코드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여기 깃허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도 API에서 검색 알고리즘의 검색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코드가 있었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검색 범위가 가능한 범위가 노용동에 국한된 지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 API에서 제공한 다양한 코드를 통해 웹사이트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었고, 서대를 구성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더 익숙해질 수 있었던 그 대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최종 코드에서 범위를 설정하는 코드의 범위를 더 확장시킨다면 제주시 노영동에서 국한되지 않고 제주시 전체거나 혹은 서귀포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동 거리나 교통 상황 등의 과 같은 또 다른 변수들을 추가하게 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지금 인터넷에서 있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지금 예를 들어 제주시 노영동에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시찰 여행을 추천하는 곳으로 처음에는 나오지 않나요? 물론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앱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시대에서는 되게 좋게 보는데 이미 이런 일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맵스라던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되게 다양한 그런 음식점에 대한 정보라던가 숙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는 길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죠. 근데 저희는 여행 경로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어느 지역을 가자 한 다음에 거기서 맛집을 찾아보고 좋은 숙소를 찾아본 다음에 저희가 직접 경로를 짜죠. 근데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딜 가고 싶다 라고 정했을 때 거기서 가장 평점이 좋은 곳, 숙소라든지 식당 같은 곳을 자신이 직접 이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저희가 번거롭게 경로를 여행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추천해 주는 대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갔다 오면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만족했던 곳을 저희가 직접 따라가면서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도움을 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자율성을 좀 더 추구하는 그냥 일반 지도와 다르게 저희는 그냥 이리로 가면 정말 보람차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냥 그것도 맞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여행객들이 10명, 20명이면 굉장히 말씀드리는데 17명에서 20명이 오게 되면 그런 것도 길을 나누면 되겠지. 나누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약간 여행이라는 약간 어떤 이상한 상황에 이렇게 답지를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해 주는 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가능한 데로만 쫓아가다 보면 이런 가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거기서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할 거거든요. 호불호도 있을 거고, 만약에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해산물이 아니고 고기를 먹으러 가겠다. 그러면 좀 덜 만족스러운 여행 결과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그런 대기업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 그거는 대기업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카카오 디벨로퍼스에서도 받아볼 수 없었어서 카카오웹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및 수집할 때 직접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고 기록했거든요. 근데 노형에만 해도 수천 수만 개의 업장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직접 기록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양한 변수를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그냥 평점, 심지어 그냥 음식점, 숙소, 평점 가격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그런 시간적인 한계와 그리고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의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수를 좀 적게 설정해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맞출 수 없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후속 연구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기업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됐다버리네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데이터가 몇 개 없는데 저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할 건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 음식점 좌표, 평점 가격 그리고 동시에 그 숙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저희도 이거 말고 더 많은 정보를 저희가 직접 기록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동아리 활동이라서 한정된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도치 못하게 이런 식으로 좀 한정된 변수를 사용하게 돼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말했듯이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이 된다면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제주시에도 뭐 볼거리가 많고 서귀포도 볼거리가 많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음식점을 뭐 서귀포까지 가서 뭐 먹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멀리까지 차 타는 것만 가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느낌이 지도 그냥 딱 느낌이었거든요. 네이버 지도 딱 그 수준. 경로 추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를 들어가서 생각하고 아무래도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호불호가 워낙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그 평균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고 아무래도 호불호의 그 기준이 덜 해야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 뭐 방법들이 있었는지 고민해보는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부분이 그 지도라던가 저희도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이런 집이 맛있더라 하면서 한번 가볼까 하면서 그 업장의 그 지점에 대한 평점에 대한 평균 값이 딱딱 맞춰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런 지도 앱을 통해서 거기다 평점을 남기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만족하더라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평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평점을 이용하려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니즈를 만족하는 거 역시 저희가 상용화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왜냐면 사람들이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신경 쓰고 그런데 저희는 상용화보다는 그냥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긴 할 거고 저희도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나중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더 계십니까, 선생님? 고생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이틴의 노수진 양다현입니다. 현재 애플, 삼성, 소니 등의 회사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최신에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런 노이즈 캔슬링의 개념이 우리 원에서 배우는 간섭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소리의 파형이
크기가 진폭이 클수록 그래프상에서 높이가 커지는데요. 경적 소리가 반복될 때 높낮이의 변화가 가장 큰 서사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리의 높이가 높일수록 사소의 폭이 작아지는데 이를 통해 고경적 소리, 반복되는 경적 소리, 빗소리, 지하철역 소리 순으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SC 기술은 규칙적이고 연속적인 소음을 이제 제어하는 데 유리해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유리한 소음은 반복되는 지하철역 소리, 이제 불리한 소리는 규칙적이지 않은 경적 소리가 되는데요. 경적 소리가 이제 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잘 끼고 다니니까 이제 싱가포르에서 사람이 나무에 이제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를 한번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보기 위해 저희가 자주 다니는 도로를 예시로 들어서 이제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최대 20dB부터 120dB까지 이제 차량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경적 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소의 소리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소리의 약 40dB 이상 차이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핸드폰이나 이어폰 등 진동이나 알람으로 위를 지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어떤 작품을 만드는 전화를 연구하겠다는 거구나. 이론적인 것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지금 실용화되고 있잖아요. 스피커가 이제 진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뭐 어떻게 자음 없애는 그런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거 지금 나와서 쓰고 있으니까. 근데 가격들이 무지가 시간적으로 100만 원 이렇게 좀 싼 것들도 한 50만 원, 60만 원. 우리 시간에 배우는 이제 간섭 이거 이용해가지고 차량을 엑셀을 이용해서 사인하시고 이렇게 전화랑 도구는 되게 인상적인데 그 보고서에 나오는 그 예제를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 빗소리나 지하철역 소리 그 소리 사용을 직접 전환한 내용이 나오게 아니고 엑셀로 이렇게 그 수식을 넣는 거 보고서에 넣어줬잖아요. 그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를 직접 넣어서 제가 전환시키는 거. 그거라고? 근데 거기 그냥 1, 2, 3, 4, 5, 6, 7 하는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그냥 1, 2, 3, 4, 5, 6, 7 하리던데 변화만 여기에 그 스쿨 엘리트로에서 그냥 박스 나와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옮긴 거지. 그렇게 막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1부터 360 지하철역 소리가 실제 녹음해서 하면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건 결코 안 하고. 살짝 고정의 과정은 거쳤죠. 너무 똑같으니까 그 사이먼트도 커튼도 너무 똑같으니까 소리의 크기가 상황하고 소리의 크기가 일정한 소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일정한 부분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녹음된 소리를 써보니까 전격 소리 반복되는 전격 소리도 이거는 반복되기 여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이건 혹시 그 뭐냐 측정한 시간대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저 그림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모두 약 5초를 잘라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2.7도까지 조정해서 여러 가지 조정이 그러니까 총 다 해서는 5초 분량만 잘라서 그러면 저막 빗소리도 5초 분량이라는 얘기고 각각의 소리들이 5초 분량으로 잘라서 지금 사용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혹시 요 연구 자체가 노이즈 캔슬링 요걸 통해서 이제 아까 우리 뭐 이거 보고 다니면 외부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연구를 생각을 해봤나요? 진동으로입니다. 진짜 소리가 여기 캔슬돼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면 여기 뭐 다른 게 있어서 그걸 진동으로 정보를 준다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이 이어폰 자체 내에서 진동을 통해서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앱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핸드폰에서 그리고 알림을 주거나 핸드폰에서 진동이 오는 이런 그게 이어폰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핸드폰 앱을 개발하게 되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그거 신호를 주게 되면 얘가 이어폰을 통해서 그런 위험 신호를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럼 따로 이렇게 시험할 때 아까 우리 뭐 상세 관련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반대되는 파형을 줘서 혹시 상쇄됐는지 확인도 혹시 하셨나요? 그냥 요거는 그냥 소리만 그냥 측정한테 했다는 얘기죠. 저거에 만약에 반대되는 어떤 그 파동을 줘서 상쇄시켜 보지는 않았고. 완전히 사용하라고 분위기를 더 강요해서 만들어야 아니 그러니까 했으면 저걸 소리를 녹음한 거라면 그지?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녹음한 것을 저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 방정식에서 가지고 반전이 파동을 방정식을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소리를 내가지고 두 개를 걸어보는 것이 이 소리가 진짜 중요한데 그걸 중요한 거 그걸 이게 이론적인 것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소리를 들어봤어야 돼. 저거를 저거 한번 없애봐. 상태를 시켜봤는 거. 상태를 시켜봤어야 돼. 그래야 저희가 내년이 안 커버. 아니 어떻든 결과는 소리가 없어지는지를 너네 확인해야 돼. 이론적으로 상쇄관사 비관하니까 없어질 것이다 해서 말게 아니라 실제 소리가 사라지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그 결과까지 또 소리에는 그 진동을 거둔다는 것도 최대한 있는데 한번 하면 더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어떻게 보시는데 저희가 아마 직접적으로 어떤 그래프에 따라 개인의 식이 지금 소리가 얼마나 더 상시가 더 잘 되는가를 얘기해서 네, 그거를 들어가느냐가 들어가. 안 들어보면은 완전히 아직은 그렇게 돼서 들어갔더니 없어지더라. 요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연구했는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반대되는 파동에 뭐 번영식을 집어넣었더니 실제로 파동이 상쇄돼서 없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모르는 사이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뭐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 위주로 설명할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을 갖고 설명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걸 보고 고생했어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파이썬과 수열의 특성 방정식을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남영 소프트 팀의 고민성, 남배인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로는 저희가 작년에 수학원 수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처음 보는 수열에 대해서 그 수열의 규칙을 한 번에 찾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죠. 그냥 수열만 알면 그 일반항을 뚝딱 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 없을까?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수열에 그 항들을 입력을 하면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받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숫자 여러 개. 이 숫자 여러 개에서 바로 일반항을 뚝딱 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정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바로 수열에서 점화식을 찾고 그 점화식을 다시 일반항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 수열의 특성 방정식인데요. 수열의 특성 방정식이란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 수열을 그 등비 수열이라 가정하고 그 수열의 점화식을 등비 수열의 공비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특성 방정식의 해를 알게 되면 이 수열의 일반항을 그 특성 방정식의 해의 n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특성 방정식의 해가 중근을 가질 때에도 그 특성 방정식의 도함수가 마찬가지로 그 중근을 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지만 일반항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활용하면은 저희가 점화식만 알게 되면 그 더했을 때 0이 되는 점화식을 알게 되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 6가지 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그 6가지 단계를 실행하기에 앞서 파이썬은 그 특정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듈이 필요한데 저희는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한 모듈인 심파이와 분수를 표현하기 위한 프랙션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수열 입력받기입니다. 수열을 입력받기 위해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10개의 값을 A1부터 A10까지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점화식 찾기입니다. 처음에는 점화식을 어떻게 찾을까 조원들과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그 컴퓨터가 사람보다 단순한 연산을 잘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점화식의 개수에 무차별적으로 때려넣는 방법을 사용해봤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점화식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특성 방정식의 해를 찾고 분류하는 방법 분류하였는데요. 앞서 구한 점화식을 특성 방정식의 꼴로 고쳐서 솔브 함수를 통해 해를 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의 개수에 따라 일반항이 다르다는 건데 이를 len 함수를 리스트 안에 문자열의 개수를 변환해주는 len 함수를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고 구분하여 일반항을 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이 구한 점화식과 일반항을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여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는 알고리즘을 오류 났을 때도 정확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하는 개수만큼의 인풋이 입력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밸류 에러와 코드가 실행이 실패되었을 때 리스트의 값이 완벽히 되지 않았을 때 값이 오류가 나는 인덱스 에러를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except 함수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는 코드 재사용 단계인데요. 코드 얻은 활동이 완료되었을 때 마지막 처음으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브릭 함수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추가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등차 수열, 유비 수열, 피보나치 수열, 대차 수열을 입력해서 일반항과 점화식을 구해보았고 이 과정에서는 오류가 나는 것을 오류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일부러 오류를 내보아서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해 봤을 때 조건에 맞지 않는 5개를 입력했을 때도 다시 10개만 입력하라는 문자를 띄워주는 코드를 완성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수열을 구할 수 있고 심화적인 수열도 구할 수 있었는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 한계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수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열 자체로는 구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일반항과 점화식을 찾고 하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이점을 살려서 무차별적으로 대입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범위를 늘려버리면 아예 일반항과 점화식을 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점화식을 구하는 코드를 더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더 다른 입력한 항 외에도 더 다른 항을 찾을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여 완성시키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로 만들어 더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해야지. 이거 정리 안 시켜. 결론은 우리는 어떤 숫자들의 대열이 있을 때 이거의 일반항을 찾겠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이제 그 일반항을 찾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희 얘기하면 근데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연구를 했다.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 계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복잡한 계산들은 이제 전부 계산기가 통일이 됐는데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계속해서 탐구해보긴 했는데 사실 수열 그 자체를 활용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게 딱히 많이 없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 그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저희 동기처럼 작년에 수학 1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 중에서 약간 수열 탐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수열 공부를 하다가 내가 구한 수열이 이게 맞나? 싶을 때 검토 용도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열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정한 산업체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질문이 수열에 처음 열항을 입력하시오라고 했는데 사실 수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학에서는 규칙성을 가진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수열이잖아요. 그럼 사실 규칙성만 찾게 되면 일반항은 구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열항을 꼭 굳이 입력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2, 4, 6 숫자 3개만 보더라도 대충 이해 배수겠구나라는 느낌이 난 게 있잖아요. 10개의 항을 꼭 입력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 인풋을 받을 때 A1부터 A10까지 해서 전부 다 저장해 놓는 이런 형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개보다 적은 개수나 아니면 10개보다 많은 그런 항들을 입력해 버리면은 밸류 에러가 떠서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드로서는 10개를 딱 정확히 입력해야만 그 항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적게 입력했을 때 규칙이 간단하면은
수열이 항이 적게 있어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차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항이었던 게 보면은 사실 아까 246처럼 적은 개수만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였다면 사실 10개 항까지 입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조금 어려운 수열이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게 된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 개수들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항이 3개라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 한 점화식이랑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대입을 해서 전부 다 0이 되는 그때 그걸로 개수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 입력받는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이 점화식의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장난하면서 장난감으로 쓰기는 딱 좋은 걸 같은데 그러니까 숫자 집어넣고 대충 이렇게 해보고 저기서 나오는 걸 자기가 이렇게 풀어본다든가 해서 장난감으로는 진짜 좋겠는데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굳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활용도 이런 거는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혹시나 그래도 이거 가지고 약간 더 지금 한 거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약간 후속 탐구를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연구였는지 그 부분이 살짝 궁금하네요. 하면서 이 아무래도 때려박다 보니까 보시면은 마이너스 11부터 1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를 늘리게 되면 여기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20번, 20번이니까 20번의 세제곱을 또 연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점화식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딱 찾아낸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은 일반 항만 찾아내는데 그 구해낸 일반 항을 토대로 그 10개의 항 이후의 항도 쭈루루 이렇게 나열시켜서 굳이 일반 항을 계산할 필요도 없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현재는 이게 저희가 코드만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접근성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사이트로 해서 그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구축을 해서 접근성이 쉽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